반갑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던 저는 지금 현재 40대 주부예요. 복작복작한 대가족은 아니지만 사이좋은 우리 가족끼리 따뜻한 거실에 둘러앉아 TV를 보며 간식을 먹으며 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하기까지 무척 많은 일이 있었고 결혼 후에도 탈이 넘쳐 흐를 정도였지만 지금은 모든 걸 정리하고 속 시원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남편과 제 자식들이 아니었다면 일찌감치 이 세상을 떠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아직 안 오시죠? 남들은 비빌 구석이 친정뿐이라던데 저는 비비지 못할 친정이 있었던 탓에 정말 어린 시절부터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제 배로 낳은 자식을 저런 취급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저의 친정집 이야기입니다. 모쪼록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같이 욕도 해주시고 분노해 주시면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네요. 저는 지긋지긋한 친정과의 인연을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세상을 알 만큼 안 나이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해냈습니다. 남편이 없었더라면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편에게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친정 부모님은 정말 차별이라는 걸 살벌하게 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는 아닐까 친자 검사라도 한번 해봐야 하나 싶을 정도로요. 애석하게도 제 태아일지 육아일지 어릴 때 사진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앨범을 발견한 뒤로 친자식이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왜 애석했냐고요? 차라리 제가 주워내었다면 이런 취급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키워준 걸 감사하게 여겼을지도 모르니까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남동생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남아 선호 사상이요. 참 지독하게 뿌리를 내린 그 사상은 저희 집까지도 침식하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뻗댈 자리 보고 눕는 성격인지라 금이야 오기야 길러 버릇없는 건 기본이고 저 하필 연년생인 덕에 저를 만만히 여기고 막 기어오르곤 했어요. 제가 지금에서야 남처럼 지내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지 예전에는 입에 그 애새끼 이름을 담는 것도 소름 끼쳐 했다니까요. 당연히 못된 것만 배워서 예의라는 건 눈꽃만큼도 없고 가족을 배려하거나 존중하는 것도 전혀 없었죠. 제 거는 다 지 것, 지 거는 또 다 지 것인 아나무인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가 자라는 데엔 부모님의 지대한 공이 있었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며 걷다가 넘어지면 어쩌냐고 업고 다니셨는데 애가 당연히 그렇게 자라지 않겠어요? 평생을 왕처럼 떠받들여지며 살았는데 지 눈에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어릴 때부터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먹는 걸로 차별받는 건 당연한 일상이었죠. 오히려 밥을 준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았다니까요. 남동생이 외식하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하면 사다 바치느라 제가 학교에서 늦게 오거나 친구들이랑 놀다가 끼니를 놓치면 그냥 굶어야 했어요. 물론 제 동생이 밤 12시에도 통닭이 먹고 싶다 하면 우리 아버지 한달음에 나가 사오셨지만 제가 먹고 싶다고 하면 살찐다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했죠. 그런 서름이 켜켜이 쌓이면 얼마나 큰 벽이 되는지 모르시죠?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요.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꼭 통닭을 쌓아두고 먹어야지 하는 식탐이 생긴답니다. 제가 식탁에 앉아서 다 같이 밥을 먹을 때 밥을 조금 빨리 먹거나 맛있는 반찬만 골라 먹으면 그때부터 또 잔소리가 시작되거든요. 계집애가 그렇게 많이 먹어서 살만 찌지 어디다 쓸래? 이런 소리야 타격감도 없어요. 맨날 듣는 레퍼토리인데 신선하지 않으니까요. 고3 수능 때도 도시락 싸달라고 했더니 찹쌀떡 받은 거 들고 가면 되지 않냐고 성적이 나와봐야 얼마나 잘 나오겠냐고 저를 무시했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남동생의 떨어지는 성적에는 관심 있어도 저의 오르는 성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성적표가 나오면 부모님 사인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항상 제가 사인을 해야 했어요. 제 성적에는 아예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동생은 과외도 하고 종합학원도 다니고 할 때에 저는 문제집이나 몇 권 사다 풀어야 했습니다. 계집애가 공부해봐야 큰 인물 못 된다면서 저 공부시킬 돈 있으면 아들한테 쏟아부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동생이 돌머리라 공부에 관심도 없고 돈을 쏟을 만큼 성적이 안 나온다는 사실은 속 깊이 묻어두시고 눈 가리고 아웅하셨죠. 저라면 공부 잘하는 자식에게 투자할 것 같은데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라도 아들 아니면 소용없다 이거였습니다. 딸은 어차피 시집가면 그만 아니냐고 애 키우면 회사 일도 못하는데 공부해봐야 쓸모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대학 입학을 했고요. 저 대학도 꽤 잘 나왔습니다. 동생은 쳐다도 못 볼 서울에 있는 국립대 출신이고요. 학점도 잘 유지한 덕분에 취업도 금방 했어요. 틈틈이 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인맥도 무시 못했고 이곳저곳에서 들은 정보로 자격증도 미리 준비한 덕이었죠. 회사도 일반 중소나 중견도 아닌 무려 대기업 본사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취직할 동안 제 동생은 뭘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뭘 했겠어요. 그냥 탱자탱자 놀았죠. 대학도 겨우 경기도에 있는 전문대 졸업해놓고 군대 갔다 오더니 그때부터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하고 자고 술 처먹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대기업 다니는 누나 덕 좀 보자면서 용돈이나 내놓으라 하대요. 남동생이 당당하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면서 대기업 다니는 딸 덕 좀 보재요. 본인들 노후 준비도 해야 하니 연금보험을 들어달라, 적금은 부모 이름으로 해라, 매달 생활비를 달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새로 보험 하나 가입하겠다고 저한테 쓱 들이미는데 보험료까지 내달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한테 남동생에게 해준 거 반만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어느 정도는 해드렸을 거예요. 대기업 본사직 초봉이 생각보다 꽤 되거든요. 짝수달마다 성과급도 나오고요. 그런데 저한테 해준 거 없이 달라고만 하니까 제 지갑이 열리겠어요? 나한테 왜 이러나 싶고 반감만 늘어나는 거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허구한 날 방에 들어와서 월급날이 언제랬지? 현금 좀 있니? 이러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집을 떠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결국 입사한 지 8개월 만에 돈 타령하는 가족들이 지겨워서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핑계는 출퇴근하기가 멀고 힘들어서 그런다고 했지만 사실은 가족들을 피하고 싶어서 집을 나오게 된 거였죠. 근데 제가 집을 나오니까 제 동생이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한 푼 두 푼 쥐어주는 용돈이 그리웠던 거였겠죠? 저한테 다 큰 여자가 무슨 집을 나가 사냐고 하는데 원래 다 크면 나가 살아야 하는 게 독립적인 성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기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찌질이라 부모한테 용돈 받아 생활한다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하는 느낌이었죠. 그러면서 시집 가면 어차피 나가 살 건데 그 전까지 집에서 부모님이랑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주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저한테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안달난 사람들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모든 걸 무시했죠. 혼자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먹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혼자만의 여유로움을 만끽하다 보니까 제 성격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남들 눈치도 덜 보고 살고 항상 밝고 즐거운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으로 점차 변해갔습니다. 삭막하고 불편한 집에서 살다가 오롯이 저만을 위한 공간을 가지니 사람이 달라져요, 정말. 그런 저를 예쁘게 봐주시던 옆팀 과장님이 저에게 은근슬쩍 데이트 신청을 해왔고 평소에 꽤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인기가 많았던 분이라 저도 좋다고 했어요. 그분은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눈여겨봤다고 하시면서 요즘 들어 기분이 좋아 보이길래 혹시 남자친구 생긴 건 아닐까 조바심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꽤 우울한 인상이었나 봐요. 그래서 연애도 한번 못 해봤던 걸지도 모르죠.
저의 첫 연애는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늘 주위에 남동생만 챙기던 사람들만 가득했던 터라 누군가 저를 이리 챙겨주고 보살펴준다는 게 너무 행복했죠. 그렇게 저는 과장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저랑 남편이 둘 다 대기업에 다니니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형편이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저보다 직급이 높았고요. 그러니까 친정에서 저희한테 대기업 다니는 부부 덕 좀 보자고 용돈을 고정적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덕을 자꾸 보자고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심지어 조건도 어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씩 주고 보험비 30만 원에 차량 유지비 20만 원까지 해서 50만 원씩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쳤습니까? 인연을 끊고 사는 게 제 소원이나 다름없는데 근데 남편은 아무래도 친정이니까 150만 원은 무리여도 일정 금액 지원을 해드리고 싶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와 남편은 사소한 다툼을 하게 되었죠. 제가 죽어도 못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거 주면 우리 나중에 애 낳고 무슨 돈으로 살겠냐고 했는데 남편은 그거 없어도 충분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돈을 차라리 적금처럼 모으자고 했고요. 결국 남편에게 제가 차별받고 자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토닥여주면서 고생했다고 그런 속사정을 몰라서 자기가 고집을 부린 것 같다고 했죠. 당연히 친정에는 돈 못 준다고 했고 딸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낳기만 하고 방 한 칸 내어주는 게 키운 게 맞습니까? 남편은 저와 친정 부모 간의 냉랭함이 흐르는 기운이 매우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처가에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은근히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싫다고 하니 우기진 않더라고요. 남편네 집안은 정말 화목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의 이런 분위기가 더욱 이해가 안 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철옹성처럼 버티면서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친정에서 자꾸 남편을 꼬드기는 겁니다. 딸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본인들 노력이 없었으면 제가 대기업이나 들어갔겠냐고 했대요.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좀 달라고 했다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저 몰래 친정을 몇 번 도와줬더라고요. 뭐 뻔하죠. 급한 일이 있다며 500만 원만 보내줘라, 300만 원만 빌려줘라 하면서 야금야금 비상금을 털어간 겁니다. 제가 그걸 알고 친정에 찾아가서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잘 살고 있는 딸 이혼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거냐고 큰 소리를 치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혼까지는 아니다 싶으셨던 거겠죠. 저는 앞으로 돈 달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는 친정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물론 제가 난리를 친 이후에 친정에서도 한동안 연락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그 타이밍에 임신을 하게 된 거죠. 다른 산모들도 다 똑같겠지만 임신을 하고 나면 친정엄마의 손길이 그리워진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입덧이 정말 남들과 다르게 유난스러운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딱 우리 엄마가 끓여준 콩나물국이 너무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꾹꾹 참고 있다가 어느 날 밤에 제가 엉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콩나물국이 뭐라고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서요. 결국 남편이 저 대신에 친정집에 연락을 한 거예요. 장모님, 와이프가 입덧이 심한 와중에 장모님이 끓여주신 콩나물국이 너무 먹고 싶대요 하면서요. 오죽 제가 서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였으면 우리 남편이 그런 연락을 다 했나 싶었죠. 그런데 참 우리 친정 부모님 한평생을 그리 살아서 그런지 사람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이때다 싶었는지 집에 찾아와서 콩나물국 끓여주시면서 은근히 집에 새 물건 들어온 게 있나 없나 살피시더라고요. 이거는 광고에서 본 건데 되게 좋아 보이네. 얼마니? 나도 갖고 싶다. 이런 거요. 거기다가 처음에는 호의라고 생각했던 콩나물국이었는데 알고 보니 올 때마다 남편한테 차비를 좀 달라고 하면서
5만 원, 10만 원씩 챙겨가셨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환멸이 나던지. 쪽팔린 건 둘째치고 남편한테 너무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두어 달 지나고 입덧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거나 다 잘 넘어가더라고요. 중간중간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이 났지만 그게 친정엄마의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더니 그간 받았던 차비가 쏠쏠했던 건지 그래도 엄마 손맛이 최고 아니냐고 집에 자꾸 오려고 하더라고요. 됐어요. 더 이상 차비 못 드려요 하니까 그 뒤로는 오겠다는 연락이 뚝 끊겼어요. 아이를 출산할 때도 정말 고생고생해서 낳았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도 고생하셨겠지만 저는 유독 난산이었어요. 그래서 조리원에 간다고 했더니 엄마가 해주는 몸조리가 최고 아니겠네요. 그러면서 그 돈 자기 주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남편을 막 꼬드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도 싫다고 조리원에 가겠다고 했거든요. 2주일 동안 푹 쉬고 얘랑 같이 집으로 돌아와서 육아를 하는데 정말 지옥이더라고요. 잠을 못 자서 코피를 쏟아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수능 볼 때도 코피를 쏟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걸 보다 못한 남편이 결국 또 친정에 SOS를 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보다야 친정어머니가 낫지 않겠냐는 마음에서 한 일인데 저는 차라리 시댁이 나았을 것 같아요. 친정엄마가 오자마자 남편에게 월 100만 원씩 주라고 그러면 애를 봐주겠다고 했대요. 남편은 제 생각해서 100만 원씩 보내드리겠다고 아이 키우는 데에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고요. 근데 참 우리 엄마 와서 애를 보기는커녕 맨 TV만 보고 애가 울면 저한테 애 운다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심지어 밥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잘 차려주는 것 같더니 나중엔 귀찮은지 반찬을 사와서 차려주더라고요. 물론 사온 반찬이 싫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반찬은 사 먹으니까요. 근데 그럴 거면 제가 왜 월 100만 원이나 주면서 우리 엄마랑 불편한 육아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딱 채우고 더 이상 오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집도 없다면서 고마운 줄도 모른다고 제 욕을 하시더군요. 아이 한 번 씻겨준 적이 없고 분유도 제대로 타지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육아를 도와준다고 하는 건지. 우리 남편 붙잡고 다시 한번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은 잘해줘봐야 고마운 것도 모르는 파렴치한 집안이라고요. 도와줄 돈 있으면 차라리 시댁에 잘하자고 시댁이 훨씬 편하니까 제발 친정에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사실이었거든요. 온화하신 시댁 어르신들이 우리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느껴져서 제가 참 여러모로 잘 챙기면서 살았거든요. 우리 집이랑 다르게 엄청나게 화목한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해드리는 게 무엇이든 꼭 저에게 배로 돌려주시는데 정말 제 친부모 같은 느낌을 받았달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하려고 하니까 사이가 점점 더 돈독해졌죠. 진짜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이런 부모 밑에서 크고 싶었어요. 우리 딸이 4살쯤 되었을 때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결혼도 아닌 것 같았어요. 아무튼 결혼식을 앞두고 보고 싶지 않은 친정이라도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도우느라 만나고 있었는데 대뜸 저한테 엄마가 묻더라고요. 동생 결혼식에 축의금 얼마 낼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치켜뜨면서 대꾸를 했죠. 내가 왜 축의금을 내냐고요? 제 결혼식에도 축의금 안 냈거든요, 동생이. 그랬더니 그때랑 같냐면서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제 동생은 엄청 작은 사업장에 다니고 있지 않냐면서 상황이 다르대요. 제가 결혼할 때는 동생이 돈이 하나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못 낸 거지만 저는 지금 낼 수 있는 상황 아니냐고요. 솔직히 동생 결혼식에 금액이 얼마가 됐든 축의금 못할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동안 저한테 보여줬던 행동이 있으니까 솔직히 5만 원도 너무 아까웠단 말이에요. 남편이 이미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주자고 했었는데 제가 반으로 깎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알겠어.
50만 원만 낼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막 역정을 내면서 가족인데 50이 뭐냐고, 그것도 대기업 다니는 누나가 50만 원이 뭐냐고 그러는 겁니다. 축의금도 100만 원 내고 남동생 신혼집에 커다란 TV 하나 사주래요. 우리 딸 내복이라도 한번 사오는 정성을 보였다면 몰라도 조카한테 선물 한번 사준 적 없는 놈한테 제가 왜 TV를 사줘야 하나요? 절대로 싫다고 했더니 우리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100만 원 축의금 내고 TV도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다가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까 집에 찾아와서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이미 사돈 집에 우리 대기업 다니는 딸이 TV 놔줄 거니까 혼수에 TV는 해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요? 그 상견례 자리에 심지어 저는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놓고 TV를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죽어도 못 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보고 못된 년이라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엄마가 TV를 해줬더라고요. 저 결혼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줬거든요. 그 흔한 휴지 한 팩도 안 사주신 분입니다. 진짜 미치도록 짜증이 났지만 저는 참고 넘어갔어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더는 기대하지 말자. 정말 이제는 연락도 하지 말자. 몇 번이나 되새김질하면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서야 옳게 될 사람을 처음 만났다는 게 믿어지실까요? 신부 대기실에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서 해외에 나가 있는 줄 알았다고, 어쩜 얼굴 한 번을 못 볼 수가 있냐고 아쉽다고 하더군요. 제가 올케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니까 애초에 만나는 걸 차단시킨 듯 했어요. 해외라니, 옆 동네에 있는 대기업 본사에 다니고 있는데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을 하고 나면 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좀 찜찜한 겁니다. 우리 엄마가 워낙 아들 우리 아들 하는 사람이니까 애먼 사람 데려다가 시집살이를 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올케에게 제 번호를 알려주고 힘든 일 있으면 꼭 저한테 전화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하는 거예요. 아주 머리에 꽃이 들은 건지 천진난만하게 물어보는데 혹시 시집살이를 시킬 수도 있잖아. 내가 올케 편을 들어줄게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되려 어머님이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실까요? 하는 겁니다. 딱 봐도 그냥 순진한 아이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저랑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돌아와서도 한참을 이야기를 했어요. 올케가 되었고 가족으로 묶이긴 했지만 참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 너무나도 걱정되는 마음에 이야기가 시작된 거였죠. 남편은 저한테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신경조차 쓰지 말라고 스트레스 받는 거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우리 남편이기에 제 스트레스도 저의 못돼 먹은 친정도 버티면서 살았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마 진즉 이혼했을 거예요. 남편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신경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딱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올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죠. 아무 일 없는 듯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올케가 무척 당황한 목소리로 시모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이상한 거야 하루 이틀 아닌데 뭐 때문인지는 알아야 하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꾸 올케네 보고 합가를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집에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신혼집에 늘어붙어서는 시댁에 갈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러면서 괜히 침대에 누워서 우리 아들 냄새 난다, 옷방 열어보고 우리 아들 오시네 이런다고 자기 너무 소름이 끼친대요. 신우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한 말이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진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하다 그런 짓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헐레벌떡 준비를 해서 남동생네 신혼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엄마가 거실에 서서 올케한테 이것저것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살림을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겠냐,
먹을 거는 제때 먹이고 있냐 하면서 소파에 앉아서 TV가 참 좋지 않니?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신혼집을 제 집처럼 들락날락했는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김치 냉장고에 반찬 사온 거 넣어두고 먹니? 내가 냉장고 정리하라고 했지? 이러는데 무슨 학교 선생님인 줄 알았지 뭐예요. 며느리 길들이기에 심취한 건지 제가 와서 빤히 보고 있는데도 눈치를 못 채고는 올케한테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다 못해서 결국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놀래서 여기에 네가 왜 왔어?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쪽팔리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 집에 놀러 온 게 뭐가 잘못이냐고 뻔뻔하게 소리를 치면서 올케한테 네가 연락했니? 나 오는 게 그렇게 싫어?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아들이 좋으면 끼고 살지. 결혼은 왜 시켜서 남의 집 딸한테 온갖 트집을 다 잡고 있어. 이 모양 이 꼴로 살라고 아들 결혼시킨 건 아니지 않아? 엄마 정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 얘는 고작 축의금 50만 원 내놓고는 할 말도 많다 진짜. 그러면 내가 축의금 500만 원을 냈으면 신혼집에 내 방 하나 마련해줘라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뭐야? 제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엄마도 입을 꾹 다물고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지긋지긋해서 엄마한테 당장 나오라고 했어요. 엄마가 도대체 아들 결혼할 때 뭘 얼마나 해줬으면 해줬다고 여기서 이런 잔소리를 하고 있냐고 올케가 알아서 어련히 잘하겠지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자기가 이 집도 해준 거고 다이아 반지에 진주 세트까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이런 참견도 못하는 거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저한테는 맨날 돈 없다 하면서 입덧하느라 힘들 때 콩나물국 그거 고작 끓여주고 10만 원씩 받아가 놓고 아들한테는 집까지 사줬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엄마도 순간 실언했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냥 전세해 준 거야 전세 이러는데 제 속은 이미 뒤집어졌죠. 제가 결혼할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줬거든요. 그 흔한 혼수 하나 해준 게 없어서 제가 그동안 모아둔 적금 탈탈 털어서 결혼했는데 아들한테는 전셋집까지 해준 것도 모자라 며느리 예물 세트까지 모조리 다 해줬다고 하니까 제가 열불이 안 터지겠냐고요. 그래도 올케 편을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온 자리니까 화를 꾹 참아내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세고 나발이고 아들 이혼시키고 싶은 거 아니면 더 이상 신혼집에 방문해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올케한테도 솔직히 할 말이 많았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전셋집도 받고 예물 세트도 받은 주제에 그 정도 참견은 넘어가라고 하고 싶긴 했어요. 근데 뭐 우리 엄마가 워낙 심하게 굴긴 했으니까요. 엄마도 제 말을 듣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동안 자중하는 건지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올케한테도 그냥 네네 하면서 순종적으로 굴지 말고 남동생 머리채라도 쥐어뜯으면서 반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아들 말이면 껌뻑 죽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남편 이용해서 해결하라고 했죠. 만약 제가 올케 입장이었다면요. 미저리 같은 시모 무서워서 하루빨리 이 집을 탈출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것 같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도 저런 시어머니를 평생 보면서 살 수 있겠어요? 벌써부터 합가하자고 조르는 마당에 더 늙으면 합가하자고 말도 없이 짐 싸들고 집으로 찾아오실 분들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올케는 생각 없이 덜컥 임신을 하더라고요. 제가 남동생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남동생도 대책이 없는데 올케도 대책 없이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올케의 자궁이 약해서 임신 기간 내내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덕에 우리 엄마가 신혼집에 방문해서 올케를 구박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완전히 멈췄다는 거죠. 아들의 자식이 잘못될까봐 신혼집 방문을 아예 끊어버린 겁니다. 저는 뭐 답답하면서도 이왕 임신까지 한 마당에 아이 잘 낳고 잘 키워보라고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케가 힘든 10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치고 아들을 낳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 친정의 남아 선호 사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알고 있지만 우리 올케는 차마 몰랐던 거죠. 3대 독자인 내 남동생의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무려 4대 독자 아니겠습니까? 친정엄마가 거의 올케한테서 아이를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우리 아들 내 새끼 했다는데 올케는 자기 아들인데 맨날 시모가 애를 데리고 사라지니까 열이 받는 거죠. 하루 이틀 그러면 몰라도 딱 출산하자마자 맨날 집에 찾아와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애만 이쁘다 해주니까 몸조리 해야 할 올케가 잡일은 다 하고 시모가 집에 있으니까 쪽잠도 못 자고 집안 살림으로 트집 잡는 건 여전하고 게다가 삼시세끼를 차리라고 했대요.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그렇게까지 괴롭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는 우리 엄마가 아예 남는 방 하나에 또아리를 틀고 집으로 가질 않더랍니다. 합가 노래를 부르더니 셀프 합가했다면서 올케한테 내가 여기서 좀 지낼게 하고 애만 쏙 데려가고 더 웃긴 건 애가 울고불고 보채면 올케한테 쓱 넘기더래요. 우는 애는 엄마가 달래야지 하면서요. 우리 올케가 스트레스에 거의 반 미쳐서는 맨날 남동생이랑 싸웠대요. 충실하게도 내가 머리채 잡고 싸우러가 한 말이 기억이 났는지 남동생 머리털을 다 뽑아놨다지 뭡니까? 그 꼴을 우리 엄마가 가만히 보고 있었겠어요? 어느 며느리 주제에 우리 아들 머리털을 죄다 뽑아놨냐면서 난리를 치더니 안방에 떡하니 들어와서는 그러더래요. 내가 우리 아들이랑 애랑 셋이 잘 테니까 너는 작은 방 가서 자라. 이게 막장 드라마지 사람 사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정말? 올케가 저를 찾아와서는 신우, 저 정말 피가 말라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하면서 엉엉 우는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화끈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시어머니가 안방을 차지하고는 며느리 보고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라는 놈은 그걸 지켜만 보고 있다뇨. 이건 정말 유튜브 사연으로 끝낼 게 아니라 공중파 막장 드라마에 충분히 나와도 될 소재 아닌가요? 그날 이후 올케가 열받아서 아예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렸대요. 남동생한테는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문자만 하나 덜렁 남기고요. 정말 저는 이 꼴이 언젠간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올케가 애도 버리고 몸만 그렇게 덜렁 나가버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 산후조리를 도와줄 때 봐서 이미 알고 있긴 했지만 애를 잘 보는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애를 예뻐해 줄 줄만 알았지 애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걸 찾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애가 아프다고 울어도 배고픈 줄 알고 분유만 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데 심심해서 우는 줄 알고 모빌이나 틀어주니까 애가 제정신이겠어요? 하루 종일 울기만 빽빽 울어대고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걸 어쩌냐 저걸 어쩌냐 하고 있고 웃긴 게 그러면서도 올케한테 곧 죽어도 잘못했다, 참견 안 하겠다, 돌아와라 이런 말은 안 하더라고요. 올케는 오히려 친정으로 도망친 이후에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면서 몸 관리, 정신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 듯 보였고요. 조카는 아프다고 우는데 우리 엄마는 분유만 콸콸 쏟아부었고 연약한 조카는 결국 장염에 걸려서 탈수 증세를 보이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애가 이렇게 열이 나고 토하고 설사를 하는데 보호자분은 뭐 하셨어요? 하는데 남동생도 엄마도 아무 말 못하고 멍하니 있더라고요. 결국은 한 발 굽히고 들어가야겠다며 엄마가 제 앞에서 올케한테 전화를 걸어서 며느리야 이제 그만 돌아와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올까 말까 한 사람을 저렇게 무미건조하게 불러서야 되겠나 싶었죠. 올케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던 건지 죽어도 안 가겠다고 딱 잘라서 이혼할 테니까 아들이나 끼고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하고 끄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동생한테는 전화해서 시댁이랑 인연 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죽어도 너랑 같이 안 산다고 했대요. 저는 차라리 속 시원하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라면 끔뻑 죽는 엄마가 아들 없이 평생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한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요? 상상만 해도 고소했어요. 우리 엄마는 남동생이 엄마랑 안 보고 살아야 돌아오겠대 라고 하자마자 며느리한테 전화 걸어서 쌍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올케 보고 며느리 주제에 왜 이렇게 빳빳하게 구냐고 시어미가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했으면 나부타게 돌아오겠습니다 하라고요. 며느리가 이러니까 집안 꼴이 그따위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니? 내가 돌아오라고 굽히고 들어갔으면 쿵짝이 맞게 돌아오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도대체 너네 집에서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며느리 주제에 시어른 무서운 거 모르고 집을 나가냐는 말이야. 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든? 사돈 어른들도 아주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 옆에서 보고 있던 저는 낱말할 처지가 아닐 텐데 하고 생각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자기 마누라가 시자 노릇하는 엄마한테 욕을 먹고 있는데도 왜? 안 온대? 언제 온대? 진짜 안 온대? 이런 말이나 반복하고 있었고요. 결국 올케의 전화통화를 엿듣고 있던 사돈어른이 노발대발 난리가 난 겁니다. 서로 스피커폰으로 싸우는지 소리가 왕왕 울리는데 살벌하게 싸우시더라고요. 어디 자식 교육을 운운하실 처지가 되냐? 그 집 아들도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바보 천지던데 너네 집이나 잘 돌봐라. 지금 말 다 했냐? 어디 우리 귀한 아들을 욕하고 앉아있냐? 너네 딸이 살림 더럽게 못하더라. 이러면서요. 남동생은 그제야 지금 우리 장모님이랑 싸우는 거야? 엄마 미쳤어? 이러는데 우리 엄마는 당장 이혼해 하면서 소리 지르고 결국에는 올케가 이혼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제야 남동생이 올케한테 시댁이랑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한 모양인데 뭐 자기들 마음대로 쉽게 끊어질 인연이 아니라는 걸 올케도 깨달았겠죠. 애도 포기할 테니까 이혼만 해주라고 난리 법석을 떨고 올케네 집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남동생한테 도장 찍으라고 협박도 했나 봐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남동생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었고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전세 계약도 끝나가는 시점이라 전세금 빼서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갔더라고요. 남동생은 일을 해야 하니까 엄마가 애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육아 전담이 된 것이죠. 근데 육아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애를 데리고 와서는 저보고 애를 좀 키워주라면서 툭하니 조카를 던지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무슨 일 안 하는 사람 취급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주말에만 좀 봐주라면서 토요일 새벽부터 찾아와서 자고 있는 애를 던져주고 가는데 남동생도 주말에 쉬거든요. 우리 아들은 주말에 푹 쉬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죠. 저도 황금 같은 주말 시간 6살 된 우리 딸이랑 놀아주기도 바쁜데 뭐 이쁜 구석이 있다고 조카까지 봐야 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바로 친정으로 달려가서 애를 던져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친정에 정신 차리고 준비해서 가니까 이미 자기들끼리 소고기 구워 먹고 파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네 애를 왜 나한테 봐달라 그러냐고 남동생 품에 안겨줬어요. 애를 키울 자신이 없으면 올케한테 보내던가 아니면 고아원을 보내. 이년이 미쳤나? 어디 우리 4대 독자를 다른 데 보내라고 해. 거기다가 뭐? 고아원? 이 못된 계집애가? 나는 그럼 무슨 보모야? 내가 육아 도우미야? 나한테 맡겼단 봐. 아주 올케네 집에 찾아가서 애 키우라고 주고 올 거니까. 그러더니 집에 찾아오진 않고 그 뒤로 전화로 앓는 소리만 끙끙 내더라고요. 듣기 싫어서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제가 차단하니까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서 들들 볶아대는데 무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근슬쩍 우리 남동생이 남편 보고 인도네시아에 무슨 사업 투자를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조카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한 소리라 남편이 당황해서 뭐라고? 하니까 자기가 무슨 투자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곧 상장하는 기업이라고 했대요. 이미 해외에서는 탄탄한 회사라면서 모아둔 돈 있으면 투자 한번 해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낌새가 0 이상해서 회사를 검색도 해보고 저희 회사 해외 영업부 친구한테 물어도 봤는데 그런 회사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그거 사기 아니냐고 하니까 남편도 사기가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남동생은 무슨 다단계에 빠진 사람처럼 남편에게 그 회사만큼 좋은 투자처가 없다면서 있는 돈 다 털어서 투자하라고 꼬시고 나중에는 우리 엄마랑 아빠까지도 남편한테 돈 좀 달라고 투자하자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거 사기 같던데요 하고 남편이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제 남동생이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인데 투자자들 모시고 있는 거라며 월급도 잘 나오고 미래 가치가 인정되는 회사라고 하더래요. 우리 엄마 아빠도 있는 돈 다 털어서 투자를 했다고 자기 신혼집 전세 자금 뺀 돈도 다 털어서 투자를 했대요. 그러면서 매형 1,000만 원만 투자해봐요 이러더라는데 남편이 한사코 거절을 한 거죠. 우리 친정에서는 기회도 못 잡는 바보라면서 어느 사기업체가 이자를 따박따박 주냐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싱글벙글 난리가 났는데 투자 금액의 일정 수익을 돌려받는 형태의 투자래요. 2달 동안 이자를 꽤 많이 받았다고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딱 폰지 사기 수법이잖아요. 제가 지금이라도 발 빼라, 그거 사기 맞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저한테 멍청한 것 평생 은행 이자나 받아먹으면서 살라고 하더군요.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이자가 지급되다 보니까 친정 식구들이 눈이 돌아서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억 단위의 돈을 더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딱 4개월 만에 회사가 종이 조각이 되어 사라진 거죠. 투자 금액도 날리고 더군다나 그 회사를 재직 중인 걸로 되어 있던 동생은 폰지 사기에 주범격으로 연루까지 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당장 대출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왜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그거 사기라고 돈 쓰지 말고 회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멍청이라고 하더니요. 그러더니 저한테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겠으니 제발 조카만이라도 데려가서 키워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이다. 애가 무슨 죄가 있겠나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남동생은 사기로 실형받아 잡혀 들어가고 친정 부모님은 빚 갚는다고 팔자에도 없던 식당 일에 대리운전하시고 저는 조카를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올케한테 연락해서 애를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올케가 한달음에 달려와서는 엉엉 울면서 안 그래도 애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꾹 참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정을 설명해주고 양육권 반환 소송을 걸어서 친권 양육권 찾아오라고 했어요. 또 시키는 일은 잘하는 올케라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걸었고 올케가 아이를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당연히 4대 독자를 어디 집 나간 며느리가 데리고 가냐면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 모두 올케한테 간 걸 어쩌겠어요. 이런 일이 오지 않길 바랐으면 아들을 그렇게 아나무인 사기꾼으로 키웠으면 안 되는 거죠. 저한테 네 짓이지 하는데 올케가 알아서 잘 키우겠지. 그냥 포기하라 했습니다. 올케는 애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 듯하고 우리 친정은 폭삭 망했습니다. 우리 집에 방 한 칸만 내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거 저는 죽어도 싫다고 안 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뒤로 몇 개월을 찾아와 돈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비는데 그 꼴 보기 싫어서 이사까지 했고요. 지금은 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하지 않고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들 해봐야 하나도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고기 반찬만 해줬어도 산후조리만 똑바로 해줬어도 돈 달라고 강짜만 놓지 않았어도 도와주고도 남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한테 바라는 게 돈밖에 없는 아나무인들에게는 해주고 싶지 않네요. 지금처럼 쭉 우리 가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아주 보란 듯이요. 제 강단이 어떠신가요? 사이다 같아서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결단력이 필요한 일에서 똑바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